트럼프와의 회담 이후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야당과 잘 지내라고 오찬 간담회 한 것도 그렇지 갑자기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인권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하는데 5대 권력기관들이 전부 거기를 수용하겠다 이러고 있지. 그리고 한덕수 영장 기각됐지. 재판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아예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 내란 특별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제 이재명과의 허니문이 끝났다.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검증이 들어갈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7일 뉴트 깅리히가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의 새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자유옹호자들을 탄압하는데 이렇게 과격해질지 레디컬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가 한미관계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그가 이재명이 그러니까 중국과 지나치게 가깝다고 거듭 경고해왔지만 나는 이런 비난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 주요 보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어떤 경우엔 1000명 이상의 검경이 오전 7시에 한 주요 종교 지도자의 자택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바이든 때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을 수색한 것에 빗대면서 영부인의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한 사건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일인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합동 공군기지의 한국 측 구역에 대한 급습을 감행할 정도로 오만했다. 그래서 이 미군과 협의 없이 합동기지를 급습한 오만함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DC를 방문했는데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미 이제 위성락이 그때 마코 루비오를 못 만난 게 마코 루비오가 일정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였지만 그게 뻥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성락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라는 걸 확인한 거 일대 중요합니다. 이 깅리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뉴트 깅리히는 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사실상 미국 공화당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클린턴 정권 때인데 중간 선거에서 깅리히가 승리하면서 깅리히가 하원 의장이 됐죠. 하원에서 다수가 되면 다수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는데 그 하원 의장이 돼서 실제로 당시에 95년 봄에는 그 1월, 2월에는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이 미국 정부가 스톱되고 올스톱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클린턴과 맞서는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등장하는데 멘토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 부통령 후보로 강력히 떠올랐었던 그런데 이제 결국 마이클 펜스가 부통령 후보가 되긴 했지만 부통령 후보로서도 떠올랐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민주당 같으면 이해찬 같은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서 불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화당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딱 민주당 내 이해찬 전 총리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뉴트 깅리히가 한국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늘 한국에 관련된 글을 써왔으면 모르겠어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런 기고문을 올렸다는 거는 앞으로 몇 주를 지켜보겠다.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트럼프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성락은 지금 또 딴소리를 하고 있죠. 이 트럼프의 숙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주입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주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입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입력을 시킨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입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는데 자 이게 지금 이번 트럼프의 발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건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듯이 종교계죠.
김장한 목사님이나 이영호 목사님이나 이 미국 종교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김장한 목사님은 이제 침례교이기 때문에 이 침례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텍사스 쪽에 원래부터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양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빌리 그레함 목사가 1973년에 여의도에서 그 100만 인파의 부흥회를 할 때 그때 이제 통역을 했던 게 김장한 목사님인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에 뭐 특별한 끈이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 연결을 시켜줬던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 연결을 시켜줬던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이 민주당에 연결을 시켜준 게 김장한 목사인데 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이번에도 우상호인가 누가 찾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이 라인을 연결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특검이 김장한 목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을 붙들어 놓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극동방송 사무실에 극동방송 생긴 지 70년이 넘었는데 70년 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 때문에 김장한 목사님이 격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교계가 우리는 이제 순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오순절 교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순절교 이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교회의 후신이다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얘기하는데 그걸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펜타코스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펜타코스탈 계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교회 중에 미국 내 전체를 통틀어도 50만, 60만 이렇게 신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20만 정도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이건 뭐 50만이 넘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만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데다가 또 펜타코스탈 계열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김장한 목사님과는 좀 다른 계열로 이 미국 내에 강력한 뭐랄까 인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통일교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통일교는 지금 우리가 통일교 내부 사정을 잘 이제 언론 같은 데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통일교는. 왜냐하면 교주인 한학자 여사를 지금 몇 달째 출국 금지를 시켜놔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을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라인이 들끓어서 그게 당연히 트럼프나 뉴트 깅리시한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 그 공화당 주류 세력한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게 공화당이죠. 민주당은 뭐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뭐 종교의 자유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도 쓰지 말자. 그게 이제 폴리티컬리 코렉티드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민주당은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그냥 범종교적인 범교단적인 이런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때는 이제 이슬람계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공화당이 훨씬 더 친기독교적인 성향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탄압의 현장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을 공산주의에 경도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 정부가 점점 더 정치적 중량감을 키워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방통위의 위원들이 아무도 없고 방통위원장 혼자라서 이진숙 방통위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제대로 뭐 의결해가지고 뭘 이게 그 의결 채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서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방송사들 재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그냥 방통위는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꾸 불러다가 뭐 면직을 시키네 하려고 보니까 면직할 만한 근거도 명확하게 없고 그러니까 면직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응원하는 화환을 보내겠다. 화환 응원정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딱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와 박범계 문재인 정권이 탄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량감이 점점 커졌던 것과 비슷하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임기 채우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방통위 자체를 법으로 없애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직권 면직을 시키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우상호가 대구시장 출마하려면 내려놔라. 아니 우상호는 지금 강원도지사 출마하려고 안 그래요? 김민석은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안 해? 내년에 지금 다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전재수는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안 해? 자기들은 출마하려고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출마할 생각이라든지 얘기라든지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대구시장 얘기를 해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뭐 저도 몇 번 방송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강단 있고 훌륭한 우파의 전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 중량감, 정치적 중량감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저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함으로써 거기서 버티면서 중량감이 커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주목도도 높아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급으로 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은 추미애가 징계한다고 나서고 거기에 맞서서 소송하고 그러면서 커진 거죠. 똑같습니다. 뭐 이진숙 위원장은 난 임기 채우겠다. 계속 그러기만 하면 돼요. 임기 채우면 무슨 출마냐. 임기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임기로 돼 있는데 내년 6월이 임기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갈 수가 없다. 난 임기를 지키겠다.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0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다가 이진숙의 중량감만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답답하시면 이진숙 위원장한테 응원하는 화환이라도 이 과천입니다. 과천에 있는 방통위로 응원하는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시면 신자유연대에서는 한 달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진숙 응원 집회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계속되죠. 정기국회 뭐 정확히는 한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고 마지막 20일은 보통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연말까지 국회를 일정을 꽉 채우는 게 이제 보통 관행인데 한 뭐 10월에는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요. 정기국회 오늘 개막인데 우원식은 한복을 입자. 뭐 이렇게 참 하여간 우원식도 어떻게든지 뭐 존재감을 좀 띄워보려고 오늘 한복 입고 한 다음에 내일인 중국으로 가가지고 3일날 전승절에 참석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정치적 존재감을 좀 과시해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힘당에서는 상복을 입겠다. 상복을 입겠다. 그랬더니 캐대헌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보셨겠지만 거기 사자 보이스는 이렇게 가 쓰고 그 저승사자처럼 까만 옷 입고 까만 상복 입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런 것처럼 캐대헌이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의 폭주기관차 입법들 또 예산안도 내년 예산안이 지금 뭐 730조인가요? 750조인가요? 뭐 굉장히 하여간 8% 이상 부풀려진 예산안을 내놓고 있는데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의 대결이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 내년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그런 국회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검찰 어떻게 할 거냐. 9월 25일에 검찰청법을 뭐 해서 검찰을 폐지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과연 검찰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한번 기회를 잡아서 검찰을 폐지한다면 헌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법, 최소한 30개에서 50개 이상의 법률들을 전부 손을 봐야 되는데 검찰을 폐지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이나 대통령령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검찰을 폐지하고 뭘 만든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걸 제대로 지금 민주당이 검토를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교육부 총리인 최교진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뭐 정치 편향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는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따로 뭐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음주운전을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알코올 농도가 0.187입니다. 이건 면허 취소의 만취 수준인데 아니 교육부 장관을 할 사람이 교육감을 해왔고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술을 이렇게 떡이 될 정도로 마셨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뭐 이런 사람은 또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교육부 총리는 전 교육자들의 사표가 돼야 되는 인물 아니에요? 적어도 뭐 본받을 정도는 아니래도 지탄받는 인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장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음주 경력이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감, 교장 승진에서도 탈락해요. 아니 이렇게 음주운전한 사람이 앞으로 교장, 교감 인사할 때 음주운전 가지고 탈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 인선은 다 이따위야. 좌파 행세만 하면 모든 범죄 전력이든 파렴치 전력이든 뭐든 돈을 빼먹었던 좌파만 하면 다 니네 편이야?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 경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좌파 행세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 다 면죄부가 받아. DJ 때는 호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인선을 하긴 했지만 그나마 호남에서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썼었기 때문에 DJ 때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 말은 없지만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엘리트는 데려다 못 쓰면서 이상한 사람들만 그야말로 좌파 행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다 쓰니까 이 모양이다. 3류, 4류를 썼던 게 노무현, 문재인이라면 이재명은 류를 구분할 수 없는 번외 인사들 이 아예 등급 외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도 분류를 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하다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그냥 최하질.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뽑아다가 썼는지 참 골라도 근데 이재명부터가 그러니까 고기 등급, 저 등회 등급이죠. 등회 등급. 그러니까 왜 소고기인데 뭐 무한 그런 거 있잖아요. 무한 리필 소고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쪽고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왜 괜찮은 고기를 다 이렇게 썰고 나중에 보면 이제 기름 덩어리나 맨 끝 부분에 남아 있는 고기들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소위 말하는 쪽고기라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다 해가지고 그 보통 셰프들은 그런 거 요리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싹 다 버려버리거든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이제 개나 뭐 이렇게 동물들 먹이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쪽고기들만 모아가지고 또 따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쪽고기들이 와가지고 이 소고기 무한 리필 이런 데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2만 원인데 소고기를 무한 리필로 먹는다? 정상적인 등급의 공기는 그런 가격에 도저히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고기들을 가지고 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정권은 그런 쪽고기 정권, 등급 외 인사들만 탁탁 긁어 모아가지고 내각 구성하는 그런 정권. 총리부터 정치자금법으로 20년간 야인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손 벌려가지고 정치자금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과태료도 아니죠. 그거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도 못 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6억 7억을 가져다가 내는 총리 안 되면 안 내려고 했던 거죠. 버티려고 했다가 국회의원 돼서도 안 내고 버틴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러니까 논문 표절 이런 거는 뭐 얘기거리도 안 돼 이 사람들은. 논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미투로 한참 왜 한겨레 신문 같은데 그림 많이 그렸던 박재동이라고 있었죠. 근데 그 박재동이 세상 모든 거 정의롭고 뭐 그렇게 비판하던 박재동이 미투로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미투 박재동을 존경하는 벗이라 그러면서 자기 교육감 시절에 교육청 강연 맡기고 그러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여간 좌파하면 먹고 살게 해주니까 너도 나도 좌파 행세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정규제 조갑제도 우파할 때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다가 좌파하니까 먹고 살만한가요? 국힘에서는 최교진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는 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최악은 음주운전 경력이다. 그러니까 전교조나 민노총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멀쩡한 경력으로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음주운전 같은 걸로 한번 확 꺾이고 나면 갑자기 좌파로 확 도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가장 지금 갈등이 결국 이제 검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검찰 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나니까 정성호는 뭐 한 2주 만에 한 뭐 1, 2주 만에 벌써 검찰 편으로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검찰 다 없애고 나면 도대체 수사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인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욕먹으니까 또 뭐 아니야 원칙대로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했더니 이문정이 갑자기 민정수석 봉욱 등등 한 5명을 검찰개혁의 오적이다 이러면서 현직 동부지검장이 뉴스에 나와서 저렇게 장관을 직격하는, 법무부 장관을 직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랬더니 전직 또 중앙지검 차장이었던 공봉숙 변호사는 서울고검검사군요. 서울고검검사는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임검사장을 또 직격을 하는, 임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차관님이나 검찰국장님들을 언급하며 인사참사, 찐윤, 검찰개혁 오적 이런 무례함이 이게 말이 되냐. 자기보다 위에 상사인데 보안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검찰이 그러면 공소를 도대체 어떻게 유지한다는 거냐. 라고 까고 있습니다. 이문정은 검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죠. 수사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냥 정치검사로만 돌았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내가 직접 주재해서 대국민 토론회를 벌여가지고 검찰개혁을 결판을 내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토론하자고 하자마자 정청래는 검찰개혁 폭풍처럼 하겠다. 25일 날 결판 내겠다. 토론회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광석화처럼 끝내자. 그런데 전광석화처럼 끝낸다고 해서 끝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검찰을 이렇게 눈에 가시로 생각하느냐? 이건 뭐 뻔한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여당이 되고 나니까 해먹을 게 너무 많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여기저기서 부탁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이 최고 아니에요? 민주당이 뭐 모든 정부기관에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마디에 국회의원들 한마디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마디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부탁받아가지고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부탁받아서 뭐 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의 가장 걸림돌이 검찰이에요. 결국 검찰의 정보망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면 또 우르르 날아가고 이럴까봐.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정근 아니에요? 이정근? 이런 어떤 업자들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게 그 이정근인데 이정근이 그 녹음했던 파일이 전부 나오면서 송영길 구속되고 사무총장 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주르륵 날아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검찰만 아니면 경찰은 뭐 언제든지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만 아니면 이제 신나게 해먹을 수가 있는데 검찰이 제일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야 되는 거야. 검찰이 없어지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거악들이거든요. 정치계도 마찬가지지만 재계도 이런 어떤 재벌이나 좀 규모가 커지면 경찰은 손을 못 대요. 경찰은 손을 못 댑니다. 검찰 정도 돼야 그걸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야. 자, 뭐 지켜보시죠. 어떻게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할지. 또 이재명은 좀 약간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결국 인사권하고 검찰권하고 징세권입니다. 국세청하고 검찰을 손에 쥐고 그리고 인사권, 정부 모든 부처 한 2만 명에 대한 인사권 이건데 지금 이제 인사는 어느 정도 큰 자리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작은 자리들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그리고 검찰권을 손에 쥐고 정적을 쳐버리거나 말 안 듣는 사람을 혼내줄 수 있는 게 이제 검찰권이고 안 그러면 검찰이든 재계 같으면 세무조사,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세무조사 이런 방식으로 이게 제일 큰 보이는 칼이에요. 이걸로 해야지 옛날 유신시대처럼 뭐 국정원 뭐 중앙정보부가 나서 가지고 밤중에 사람 잡아오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람을 혼내주는 가장 좋은 잘 드는 칼이 검찰인데 그 칼을 뚝 부러뜨려버려? 스스로? 그러면 본인만 불편해. 역대 검찰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검찰은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앞에 서서 권력자의 칼노릇을 해온 거예요. 칼에 눈이 있는 게 아니야. 칼자루를 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그 칼을 지금 자기가 손에 쥐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칼을 부러뜨려? 경찰 통해서 해보려니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야당과도 잘 지내라. 너무 세게 하면 국민 여론 나빠진다. 미국 갔다 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 전부 불러가지고 오찬 간다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회담 이후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야당과 잘 지내라고 오찬 간담회 한 것도 그렇지 갑자기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인권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하는데 5대 권력기관들이 전부 거기를 수용하겠다 이러고 있지. 그리고 한덕수 영장 기각됐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이 힘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무슨 뭐 아니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기소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목부터 시작해서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는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총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특검들마다 전부 이 공군기지는 한국군 부분만 압수수색한 거다. 그리고 적법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나선 거 전체가 이게 지금 트럼프한테 큰 숙제를 받아들고 와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숙제를 하고 있는 그 숙제 검사를 뉴트 깅리히가 들고 나온 거고 앞으로 몇 주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결국 이 숙제의 끝에는 특검의 해체.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해체해야죠. 그걸 연장 안 하고 특검의 해체.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 불러다가 야와 잘 지내고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특검의 기간 연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특검이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특검이 연장하지 않고 대충 9월 말로 종료하는 것. 지금 이제 최혜병 특검은 8월 29일까지가 수사기간 만료인데 1차 연장을 했습니다. 한 달. 그리고 이 나머지 2개 특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9월 말이 수사기간 만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연장을 국회에서 안 받아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사실상 수사 거의 종료됐습니다.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켰으면 그런데 한덕수 총리 구속 못 시켰으면 수사 끝난 거야. 이미. 뭐 뭘 더 하겠어요. 정청래야 내년 지방선거를 특검 체제로 특검이 대신 운동하게 만들어 보고 싶지만 그걸 못하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막아섰기 때문에 정청래가 반대하더라도 일단 내란 특검들이 해체되고 그리고 특검 해체되고 난 다음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을 받아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서 신병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법무부하고 행안부 사이에 지금 검찰을 해체했을 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면 그걸 행안부 소속으로 할 거냐 법무부 소속으로 할 거냐를 놓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안부 산하에 이미 뭐 국가수사본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행안부 밑에 두면 이거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미국도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9월 25일에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조금 더 묵혀두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정비를 해서 이 체제 정비를 해가지고 하자. 일단은 9월 25일이 아니라 연말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하는 걸로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조금 미루는 거. 그리고 특검은 대충 정리하는 거. 윤 대통령 부분은 신병을 푸는 거. 요게 지금 이 흐름에 그런 식으로 가닥이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 메인 회담에서 무슨 얘기했는지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메인 회담에서 끝나고 트럼프가 배웅을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는 안 나오고 아주 이례적이죠. 트럼프는 안 나오고 이상한 금발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한번 저 금발 여자. 이 여자가 이제 누구냐? 백악관에 종교국장 같은 걸 신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폴라모라는 여자가 종교국장이 되는데 아니 백악관 의전장인지 백악관 의전장도 금발인데 국무부 의전장은 모니카 트롤리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냐? 백악관 의전팀장이냐? 아니면 백악관에 신설된 종교국장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폴라모라는 여자인데 이게 목사예요. 사실상 전 세계의 종교 탄압 사례를 수집해서 트럼프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백악관의 의전장이 아니고 그 목사가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지금 재판에 계속 불출석 상태로 하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이 서울구치소의 CCTV를 민주당에서 공개하게 딱
공개하자 뭐 난리를 쳤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거 전직 대통령 이런 영상 공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가가지고 민주당 조국당 의원들만 가서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나니까 권력에 취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오히려 망신주기, 윤 대통령 망신주기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 뭐 적개심 이런 거를 더 자극할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미 윤 대통령은 권력의 끈이 떨어진 지가 8개월이 됐고 구속이 됐다가 풀려나왔다가 다시 구속이 되고 재판을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가 돼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범죄는 안 남고 지금 팬티만 남았는데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냐 뭐 이러는 건데 망신주기라면 모를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다. 오히려 공개해라. 공개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동정심 그리고 오히려 이 정권의 잔악함에 대한 분노가 더 발생할 거다. 자, 한동훈이 지금 마지못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 장동혁 신임대에서 뭐 당선된 지 지금 닷새 만에 지금 이런 걸 올렸네요. 신임 대표를 위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분투하셨지만 낙선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에는 한동훈 당계 사태를 진상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당원 게시판에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당계 사건 수사해야 된다. 당계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건 지금 중앙일보도 자기 바램을 기사로 써 실제하고는 관계가 없이 장동혁이 달라졌다. 신중해졌다. 뭐 이재명, 윤석열, 전환길 문제에 대해서 전부 굉장히 전당대회 때는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희망사항을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외연 확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왼쪽으로 가는 짓 안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매력적이 되겠다. 독한 야당 만들겠다. 싸우는 사람만 공천 준다. 이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내란 옹호,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고 단일 대우로 원칙 있는 통합을 하겠다. 초식 공룡이 아니라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독한 야당을 만들겠다. 지금 의원 연찬회에서 박명호가 하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지지층을 배신해야 된다는 개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을 열받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그냥 평생 20여 년간 중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된다. 중도층 통합해야 된다. 20년 동안 그런 소리 해봤자 단 한 번도 그 먹힌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진중권, 박성민, 박명호 이런 선수들 그냥 아는 거라고는 오로지 중도밖에 없어요. 중도밖에 없어. 잡탕밥 만들자는 것밖에 없는데 국힘이 선명하지 못해서 졌지 잡탕이 아니라서 진 적은 없습니다. 늘 잡탕을 만들려고 했는데 잡탕밥 아무리 만들어봤자 개밥 취급당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장동혁, 김민수류의 선명한 야당 만들자는 게 이제 진짜 야당을 만드는 거죠. 사쿠라들 다 배제하고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하는 그런 사쿠라들, 이상한 사쿠라들 다 치우고 제대로 선명하게 매력 있는 야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겠다. 이재명 속옷까지 벗어주고 왔는데 무슨 칭찬을 하고 있냐. 응? 한국에선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선 그냥 양자회담이라고 할 뿐이다. 숙청한다는 거 한마디에 $1,500 추가를 투자했다. 아첨과 선물 공세만 하고 왔다. 합의문도 못 남기고 청구서 만들고 온 회담이다. 이런데 무슨 이재명에 대해서 달라졌어요?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을 유발한 건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 헌재의 탄핵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당계 논란 반드시 조사하겠다. 오히려 한동훈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당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 조작한 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그거 다 털고 명예회복하면 되지 않냐. 이런 골문 상처는 터트려서 소독해서 깨끗하게 치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직자 인선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사무총장의 정의용, 정책위의장의 김도읍을 했습니다. 정의용은 고령 성주 7곡 경북에 출신의 재선 의원이에요. 보좌관 출신입니다. 경북대 출신의 보좌관 출신인데 나경원 의원 뭐 이런 쪽에 보좌관을 했었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근데 48이죠. 젊은 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재선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무총장을 선거 앞두고는 수족처럼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3선, 4선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껄끄러우니까 같은 재선급으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풀이 지금 국힘이 이 수도권 충청 지역에
의원들을 많이 배출을 못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영남 쪽에서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원내대표가 지금 경북 김천의 송원석이니 송원석의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랑 호흡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에서 결국 원내 이 정기국회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정책위 의장은 사실상 그냥 명목상의 자리입니다. 야당이 정책을 뭘 할 게 뭐 있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거지. 여당이 정책 내놓으면 거기에 반대하고 기껏 해봐야 수정하는 거지. 야당이 무슨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정책위원장은 그냥 원내대표하고 호흡 맞추는 그런 자리라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갖다 꽂은 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동혁 대표가 그 김도읍을 한 거라기보다는.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의장 신임 정책위원장에 대해서 다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란 특검에 찬성하지 않았냐. 이걸 지금 제일 얘기하시는데 탄핵에 찬성하진 않았을 거예요. 탄핵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김도읍이. 탄핵에 찬성한 건 이 사람들입니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그러니까 안철수, 조경태를 날려야지 오히려 최대한 다른 사람들은 끌어들이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이쪽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사무총장이 중요하고 정책위장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닌데 지금 저 우재준 보세요. 저런 작자를 욕을 해야지 지금 뭐 김도읍 욕할 새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중요한 자리는 여의도 연구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이런 자리들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이에요. 당무감사위원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계의 원외들 를 속아내야 되는데 이게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속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외들 뭐 박상순이 뭐 김종혁이니 신지호는 뭐 원외위원장이 아니니까 뭐 이런 사람들 정리하려면 그 현역 의원을 날리기는 쉽지 않고 원외부터 시작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과 박상수, 김종혁을 날려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당무감사위원장을 손발이 맞는 장동혁 대표와 손발이 맞는 당무감사위원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신임 윤리위원장을 임명해서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징계안을 윤리위에 올리면 윤리위에서 징계해서 날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 대표의 칼 역할을 할 사람들이 중요하고 또 여의도 연구원이 왜 중요하냐. 지방선거 앞두고 이 지금 국힘이 이 모양이 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항상 여의도 연구원장을 소위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세보수계, 세보계라고 또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쭉 임명이 되어 오는 바람에 여의도 연구원이 잡탕밥이 된 게 이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를 맡기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마사지가 됩니다. 그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근데 여의도 연구원장이 늘 그런 식으로 중도 공략, 중도 뭐 이쪽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강성 이미지인 사람을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모양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언론에 나가는 패널들 관리를 여의도 연구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김종혁이니 뭐 신지호니 이현종이니 뭐 박상수나 또 정성국인가요? 정성국 뭐 이런 사람들 싹 정리를 해야 돼요. 한동훈계에서 지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리를 싹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패널들을 당내 우리 쪽 인사라고 하지 말고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인사들을 딱 추천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뭐 당직자들 전부 못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싹 날려버리면 그런 사람들 못 나가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 감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2주면 한동훈 못 버팁니다. 2주면 이 한동훈이 맞고 한동훈이 올렸던 글들이 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관계만 이게 팩트다라고 확인만 해줘도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족명이 맞고 IP 주소 확인해가지고 누가 그걸 관리했고 이런 것들 금방 감사할 수 있어요. 일단 본인이 맞다는 건 서버만 까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뭐 1분이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바로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압박해 들어가면 10월까지는 충분히 친한계 원외들과 한동훈을 정리할 수 있다. 한동훈이 나가는데 따라 나갈 국회의원 일단 비례대표들은 한 명도 안 나가는 거고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 한동훈이 나가는데 따라 나갈 의원? 우재준도 안 나가요. 우재준도 안 나갑니다. 정성국, 정현욱 나갈 것 같습니까? 고동진 나가요? 안 나가. 아무도 안 나가. 조경태? 절대 안 나갑니다. 조경태. 아니 조경태는 지금 자기가 나가서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으면 나갈 텐데 민주당도 조경태를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나가봤자 무소속으로 2, 3년 더 있다가 그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끝나는 거야. 조경태가 그나마 버티는 건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양쪽 당 어느 쪽으로든 나가면 그래도 당선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버티는 건데 조경태가 무소속일 때 과연 그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이현주가 그나마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 있었던 건 배신자로까지는 안 했기 때문이지만 조경태는 민주당에서 배신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경태는 노무현의 비서로 시작했다가 한나라당으로 와서 정치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여기로 와. 한 번 갔다 왔다 다시 갔다 왔다 가려고 하는 진짜 진정한 철새죠. 한 번 옮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철새다. 근데 어제 김민수 최고가 했던 말 중에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접견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접견 신청이 불어됐다는 거죠. 불어됐다. 네. 그래서 이게 불어 사유가 도대체 뭐냐? 조국은 수감기간 면회수가 가족과 지인의 외부 접견이 총 29회, 정치인들의 특별 인사 장소 변경 접견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 면회죠. 장소 변경 접견이 19회인데 윤 대통령은 지금 0회다. 정치인도 지금 못 만나고 있고 가족과 지인도 못 만나고 있다. 그래서 불어 사유를 뭔지 알려달라. 재신청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일에 이제 불어를 다시 한번 하면 뭔가 가처분 같은 걸 통해서 소송으로 다퉈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민수 최고 얘기를 들으니까 국힘이 상당히 잘 해나갈 걸로 장동혁 체제 하에서 인선 등을 통해 가지고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당무감사, 윤리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교체를 통해서 여의도 연구원장 신임 연구원장을 통해서 이제 패널들 이런 것들을 교체해 나가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인천의 박상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송 같은 데 나와서도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지만 패널이랍시고 나와가지고 올린 썸네일 이런 것들도 황당무계하다. 민주당도 안 올릴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상수에 대한 이 당원들 또 그리고 많은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그 인사들을 좀 대거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힘이 지금 제대로 해나가려면 저런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해당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망신주기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이 CCTV를 어제 결국 보더니만 이거를 또 찍어가지고 벌써부터 인터넷에 많이 흘러 다녀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이미 79분의 CCTV를 화면은 빼고 소리만 공개하면서 그중에 나 검사 27년 했어 손대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를 제목으로 달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명백한 위법이다 라고 지금 형집행법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CCTV는 형집행법에 보면 CCTV는 자살, 자해, 도주, 폭행, 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수용 거실 내 CCTV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에서는 헌재는 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교정시설 내부의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국회에서 진짜 망신주기 차원에서 와서 열어봤다 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건 바로 고발을 해야죠. 이 법사위 위원들을
전부 고발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뭐 민주당 체제 하에서 이 사건이 진행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걸 사건으로 만들어 놔야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이걸 수사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 영상 뭐 당당하게 열어보고 그거 뭐 일부러 유출하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 승자로서 지금 아주 희희낙낙하면서 이걸 낄낄대 가면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발을 해놔야 돼요. 고발을 해서 사건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가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군요. 왜냐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촬영자도 그렇고 공개한 것도 그렇고 저거 유출하는 것도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불법.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미결수로 무죄 추정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구치소라고 해서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돌아다니는 거, 저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은 더 센 죄고 유포도 죄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선을 넘고 있는데 네, 이건 뭐 KBS에서는 아예 이 목소리를 거의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네요. 이 상황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당 전현희는 뭐 오늘 내일 중에 신중히 판단해서 CCTV를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공개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조인 출신들은 공개가 옳은지가 의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는 순간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에 대해서도 전부 신고해서 이걸 사건화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꺼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사건화가 안 돼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고발하고 어쩌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자료가 있을 때 모아서 일단 고발을 해놔야 됩니다. 국힘 쪽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발언을 해줘야죠.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금 이 윤 대통령 CCTV를 공개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인권사에서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나서서 더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금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뭐 지금 우리는 좀 지켜보고 있지만 미국도 똑같이 정보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 상황에서 뭐 성과가 있었다, 뭐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어쩌고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 윤 대통령 영치금은 3억이 모였는데 대부분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썼다라고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편지를 보는 게 일과다. 2030 세대의 편지를 보고 많이 배운다라고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가족에게 기도한다라는 말을 전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서부지법 사태를 변호했던 변호인들과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서부자유 변호사 협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내일 지금 중국 전승절인데 중국의 전승절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게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전승절에 참가해서 그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시진핑과 푸틴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섰었는데 이 전승절에 올해 뭐 이재명이 참석을 하니 안 하니 하다가 결국 안 하고 우원식을 보내고 대신 우원식을 보내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 집권 이래 처음으로 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라고 하면서 다자 정상회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푸틴과의 정상회담과 러시아 파병을 통해 가지고 국제관계에서 좀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포탄 수출과 용병 수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돈을 많이 받았겠죠. 돈과 뭐 기술과 여러 가지 무기 협력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금 연일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결속하는 자리. 김정은은 지금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6년 만에. 사실 중국 방문이라는 게 하노이를 가기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를 가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기차로 갔죠. 이번에도 역시 기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하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양부터 베이징까지 기차로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둥, 신의주부터 해가지고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100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양부터 신의주까지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보고 신의주부터 베이징까지 한 1000km라고 하면 한 1400km 정도인데 기차로 사실 우리 고속열차 KTX 이런 정도의 노선이 깔려 있다면 사실은 한 5시간, 4-5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사실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의 거리가 베이징부터 평양까지의 거리보다 더 멉니다. 훨씬 먼데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지금 고속열차로 한 4-5시간 만에 간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평양부터 지도로 한번 봐봐요. 평양부터 베이징까지 거리가 철도 거리가 아마 한 1,400km, 1,500km, 1,364km네요. 이거 뭐 거의 제가 외워서 얘기한 것처럼 맞춰버렸네. 사실은 그냥 찍은 건데. 그런데 하여간 지금 기차로 60km도 달리는데 그 기차 안에 뭐 이 김정은의 전용 차량인 벤츠도 타고 박격포도 싣고 나름의 무장과 방탄차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안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면서 1박 2일로 달려나간다. 저 안에 지금 벤츠가 마이바흐가 보이네요. 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이동 거리는 1,300km 정도, 20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시속 60km니까 뭐 20시간 넘게 지금 걸리는데 우원식도 오늘 출국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출국해서 내일 천안문 광장에 오른다. 하는 건데 천안문 광장에서도 이 약 20여 개국에서 대통령들 그러니까 정상급들이 오기 때문에 정상급들이 앞줄에 다 쓰고 이런 서열 2위 여기는 이제 뒷줄에 선다는 거죠. 뒷줄에 서서 과연 이제 김정은과 만날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6시에 선양을 통과해서 중국의 선양을 통과했다는데 김정은이 탄 열차가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는 베이징에 도착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속 60km. 근데 이 정도 기차는 사실 미국의 리퍼에서 공격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이 정도 방탄 기차 정도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로 때려버리면 뭐 한 방에 가는 거죠. 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했네 어쩌네 뭐 떠들어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관세가 낮춰졌냐 이겁니다. 관세를 낮추러 간 거 아니에요? 관세 25%가 아니라 낮춘 것도 아니죠. 8월 1일부터 관세가 25%가 부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7월 말에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회담을 해서 회담 결과가 15%로 하기로 했다. 그건 25에서 15로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25를 부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사실은 그전에 0%였는데 15%로 올라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8월 달 내내 지금 관세가 얼마 부과됐냐면 자동차에 대해서 25% 부과됐습니다. 왜냐? 합의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실무 합의도 안 되고 합의문도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거다. 말만 했지 뭐가 합의가 됐냐. 그래서 그냥 자동차 관세는 25%, 철강 관세는 50%.
그러니까 8월 달에 미국의 수출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 예. 특히 자동차는 25%에 머무르고 있고 반도체는 아직은 관세를 안 물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바로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 수출 때문에 전체 수출 금액은 약간 늘어났는데 이 반도체가 언제 100% 관세를 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8월 내내 밀어내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151억 달러 8월 한 달 동안에 미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51억 달러 이 증가세를 보였는데 네. 대미 수출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특히 자동차가 15%가 반영이 안 되고 25%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10% 15% 이런 수준으로 감소했고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은 32.1%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미 수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국방비 증액도 국내 총생산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또 에너지 인수 여기에만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국방비도 사실 우리가 2%대였는데 이걸 3.5%대로 GDP의 3.5%대로 증액하는 합의를 해줬는데 이걸 지금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무기 구입을 또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GDP의 3.5% 수준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불가능하지 않죠. 뭐 10% 수준으로 올리는 건 안 불가능한가?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 61조에서 8.2% 늘어난 66조로 올려서 이거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네. 2029년에는 84조까지 올리겠다.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6% GDP 대비 2.6%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이 8.8%, 폴란드가 4.2%, 미국이 3.4%, 한국은 2.6%로 주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가 GDP 대비 훨씬 높은 국방비를 그동안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걸 3.5% 수준으로 늘린다? 네. 근데 여러분 저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뭐 얼마를 부담하냐 하는데 실제로는 1조 조금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23년도에 1조 2,800억 원을 그 주한미군 방위비로 부담했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건보료를 낸 금액보다 수령한 금액이 더 많은데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수령하는 금액이 1조 1,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방위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인들이 건보료를 받아가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은 90만 명인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중국인 수는 2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 자기 그 중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불러들여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저기서 중국인들이 부정수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정수령은 아니고 건강보험 뭐 법에 따라서 제대로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다.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타갔냐가 핵심인데 중국인들이 낸 건보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지금 정치적 위기에 휩싸였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대거 시위에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주택수당 인도네시아가 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구는 또 뭐 엄청나게 많죠.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데 인구가 2억이 넘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슬람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주택수당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돈 외에 주택수당이라는 명목 아래 월 43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국민들이 격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우리 국회의 상황, 이 한복 입고 생쇼들 벌이고 있는 저 상황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한복도 뭐 나름 맞춰서 적당히 입었으면 모르는데 무슨 뭐 갓쓴 놈이 없나, 무슨 이상한 유관순 한복 같은 걸 입은 년이 없나 진짜. 에? 얘네들은 아직도 마음이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자기들이 조선의 양반이라고 생각하나 봐. 모든 국민들은 다 평민, 서민, 평민 아니면 노예들이고 자기들은 10%도 안 되는 양반들이니까 그 양반에서 양반직의 최고인 당상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는 상복을 입자라고 해서 양복에 이제 검은 넥타이를 메고 등원을 했는데, 이준석은 한복을 입고 왔어요. 네, 한복. 이준석, 천하람 저작자들은 한복을 입고 등원을 해서 자기들이 정체성이 뭔지 보여준 거죠.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의 공약을 다 이행하면 공공기관 부채가 5년 뒤에는 847조로 급증한다. 네. 지금 이재명의 공약이라는 것들이 다 돈으로 쳐바르는 건데 무슨 돈이 나서 그걸 하겠냐. 결국 미래 세대한테 모든 빚을 지우고 자기 임기 몇 년만 채우면 된다. 이런 발상인 거죠. 문재인 때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겨우 균형 재정을 하겠다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던 걸 다시 확 풀어제끼고 펑펑 쓴다. 지금 소비 쿠폰도 또 2차는 뭐 또 발행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뭐 내년 예산에도 보면 지역 화폐에 또 엄청난 금액을 배당을 해놨어요. 근데 이재명이 옛날에 했던 말들이 그대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고 할 만한 게, 이재명이 했던 말로 이재명을 공격하면 됩니다. 지금 강릉의 가뭄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재명도 가가지고 뭐 대책회의를 열고 했던 모양인데, 이재명은 전남의 가뭄이 심각할 때 과거엔 왕이 책임졌다. 그래서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이재명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강릉의 가뭄이 너무 심각한데 뭐 하는 거냐. 이재명 왜 책임 안 지냐. 이 여당과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도 강릉하고 속초의 차이가, 속초는 저류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이 충분해서 워터밤 쇼를 하고 있는데, 강릉은 지금 저수율이 15%밖에 안 돼가지고 뭐 제한급수에 뭐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차이가, 물을 담아놓을 물그릇이 필요한데 그 물그릇을 안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강릉의 이 상황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에 이미 강릉에 저수댐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7년이 돼야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가뭄 문제를 해결할 텐데, 뭐 올해 또 문제가 생겼네요. 저수율이 10%가 붕괴되지 않겠나 뭐 저러고 있는데, 저러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소방차들 동원해가지고 물탱크 실어다가 물 실어다가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좀 맥이 빠진 것 같았던 내란 특검이 또 오기를 부리고 있네요. 계엄 해제 방해 했다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망신 주기 차원입니다.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무조건 기소해서 이 특검이 지금 뭐 일방적으로 행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았다가 나중에 특검을 특검하는, 3대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 향후 특검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했는지가 다 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검찰은 인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털지 못했었는데, 지금 특검은 뭐 그야말로 한시적이니까 더 폭압적으로 뭐 인권이고 뭐고 안 가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잭 스미스보다 더한 후폭풍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잭 스미스도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자기가 트럼프를 꼭 잡아놓겠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죠. 조만간 이제 구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특검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나중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걸 생각해라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양평 고속도로 변경과 관련해서 또 김건희 특검에서 국토부 서기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이런 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공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건 뭐 의심하고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기소하면 기소되는 거지만 그게 유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런 판단을 했던 저런 판단을 했던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먹거나 어떤 특혜 시비가 있거나 뭐 이렇게 대가성 있는 뭐가 있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의사결정을 좀 변경했다. 이걸 직권남용으로 본다? 이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의심하고 기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유죄를 받는 거죠. 근데 유죄를 받는 건 지금의 이 분위기가 아니라 몇 년 후에 냉철하게 법과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정권이 지금 뭐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몇 년 지나서 법정에서 냉정하게 기록과 증거를 놓고 바라보면 아니 판례들이 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많은 판례들이 있어 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지금 의심 간다.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소한다고 해가지고 유죄가 납니까? 이미 벌써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을 통해서 내란 특검도 그렇고 이 최혜병 특검은 지금 뭐 그동안도 뭐 한 게 없었지만 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도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로는 나머지 사건들은 다 끝난 겁니다. 이 워낙 많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입증할 만한 사건을 위주로 지금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서 구속이 된 이상 나머지 사건들은 다 들러리고 가지치기밖에 안 된다. 이게 양평 고속도로 변경이 이게 얘기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벌써 수사를 했겠죠. 사실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그 땅이 한 10몇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경해서 오른 것도 아니에요. 변경하려고 했었다 이거잖아요. 변경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변경하려고 했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직권남용이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다 무죄입니다, 이건. 그런데 영장 기각되고 이러고 나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이 아예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특검도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를 이재명이 임명한 거죠. 특검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특검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아예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이 이 내란 특별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공식적으로 지금 아직 법안 뭐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당이라는 건 사법권 독립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다면 무작위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추천위 자체도 정치성이 상당해서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내란 특별법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법개혁 얘기에 대해서 공식 반박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이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 뭐 법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 3개월까지는 6, 7, 8월은 대법원도 숨만 쉬면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3개월도 지나고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이 약점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이재명과의 허니문이 끝났다. 모든 공직자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처음 정권 잡고 나서 몇 달은 좀 지켜봐 주죠.
크게 비판하지 않고 지켜봐주고 있는데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검증이 들어갈 것이다. 네. 저 천대엽 우리가 그렇게 꼴배기 싫어하던 천대엽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 저렇게 바로 그리고 국회가 법관 임명을 관여하면 공정성 시비가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위원 판단이 나면 역사적 재판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 내란 사건이고 뭐고 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됐을 때 그럼 내란 특검이고 뭐고 다 박살 나는 겁니다.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면 단순히 무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특검 자체의 존립 근거부터 다 박살 나는 거죠. 그걸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재판이 무효화됐을 때 특검의 수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사법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런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재판 자체가 전부 다 무효다. 공소 제기부터 시작해서 다 무효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수사한 검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직권남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특검이 법원에서 영장받아서 한다, 특검법에 의해서 권한받아서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 재판 자체가 다 무효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 특검의 존립 근거가 전부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현희가 한 발짝 후퇴해서 지기현만 징계하면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법원한테 딜을 해요. 지기현만 바꿔라. 지기현이 제일 꼴보기 싫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9월 국회 시작부터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여당은 뭐 반민특위 상황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정청래 머릿속에는 진짜 그냥 그 대학교 때 배웠던 몇 마디 그걸로 다 차 있어. 아니 반민특위 그 해방 공간에 그 3년에 있었던 일과 그 이후로 지금 70년, 80년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그 상황에서 그때 배웠던 그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이후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해가지고 87년 이후로도 지금 38년이 흘렀는데 그 7, 80년의 수많은 역사 중에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역사 말고는 몰라? 그 뒤로는 공부를 안 했어? 대가리에 똥만 찼어? 그냥 테러리스트 했던 그 시대에 배웠던 찌라시 같은 거 그거밖에 없어. 무슨 외국 사례도 없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정치학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뭘 공부를 하기로 했어. 뇌가 진짜 썩었어. 그냥 알면 반민특위, 그냥 알면 김구. 그러니까 48년 이후로는 공부를 안 한 거야. 아는 게 그냥 반민특위야. 사실 옷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리는 거면 사실은 이게 무슨 반민특위니 뭐니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옷을 가지고 한쪽은 한복 입고 한쪽은 상복 입고 이러면 이건 예속 논쟁이에요. 예속 논쟁. 그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서 예속 논쟁이 2번 있었는데 상복을 12개월을 입느냐 9개월을 입느냐 뭐 요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은 3년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들은 3년상을 하지만 아들이 아닌 다른 이제 대비 뭐 이런 사람들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1년 반을 입어야 되냐 1년을 입어야 되냐 아니면 9개월을 입어야 되냐 이런 것들 차남은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지금 1년 입어야 되느냐 3년 입어야 되느냐 저 있고 대비는 1년 입어라 그리고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대비도 3년 입어라 저게 예속 논쟁인데 저게 왜 저 짓을 하고 있느냐 옷을 입냐 안 입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상대방 정치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너네는 예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정치 계속해서 되겠냐. 지금도 내란이니 뭐니 말하고 있지만 무슨 내란이에요. 내란 뭐가 있어. 근데 그냥 내란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상대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무식하니까 지금 반민특위가 지금 왜 나와? 반민특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그리고 반민특위는 말이 안 되는 게 반민특위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설치를 했다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반민특위를 설치했다가 그 국회가 이제 이광수 뭐 최남선 잡아놓고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국회가 밀어붙였던 반민특위가 그때 야당이 밀어붙였죠. 당시 밀어붙였던 반민특위가 48년도 이제 재헌국회 만들고 나서 설치가 돼서 재판도 하고 반민특위는 그러니까 반민특위 자체가 재판권이 있고 막 이런 골 때리는 위원회였죠. 상권 분립하고 관계없는. 근데 그걸 이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반민특위를 뒤집은 게 이승만 대통령인데
근데 지금 반민특위 상황이라는 건 뭐야? 맞지도 않잖아. 여당이 지금 내란 특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내란 특검이 반민특위야?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그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는데 그럼 이재명은 지금 이제 반민특위 내란 특검을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뒤집어 엎겠다는 건가? 역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비유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해. 무식하니까. 아니 과거를 팔려면 맞게나 뭐 비슷하게나 해야지. 반민특위 상황이라면 반민특위 상황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반민특위가 내란 특검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은 알겠어. 근데 반민특위를 누가 설치했고 반민특위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누가 반민특위를 뒤집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 시켜가지고 반민특위를 뒤집어 엎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경찰 시켜서 내란 특검을 뒤집어 엎을 거야? 자, 지금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는 걸 행안부에다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정청래의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를 행안부에다 설치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는 뭐가 돼?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거며 그냥 경찰과는 또 어떻게 정리할 거야? 경찰광역수사대 이런 데하고는. 세 개가 동일한 기관인데 경찰 행안부 소속으로 다 놔두면 그거 사이에서 수사권 조정을 누가 할 거야? 장관이 해? 그러니까 정성호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바로 이러고 있는 거죠. 여권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입김이 너무 세다. 대통령실 이재명도 지금 이게 이견 조율이 좀 이거 맞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당심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라. 얘네들은 행안부 산하에 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가면 그냥 검찰이 유지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거다.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게 민주당 강경파의 목적인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수사하면 자기들이 걸릴까 봐.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고 싶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적을 수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내란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권 잡았는데 이제 좀 뭐 좀 해먹고 싶은데 그동안은 검찰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거 검찰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안 해. 그럴 때 자기가 봐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런데 이제 이 경찰 밑으로 들어오면 행안부 밑으로 들어오면 수사 능력도 그렇고 수사도 못해. 그리고 입김을 하면 거기에 확 휘둘려. 자, 대통령실에서 아예 딱 찍어서 대통령실과 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딱 찍어서 민영배와 이문정을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라고 딱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법무부 정성호가 이문정을 동부지검장에서 날려버려도 문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검찰 내에서도 여자 검사들이 이문정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공봉숙 전 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사람. 공봉숙은 지금 서울고검 검사죠. 서울고검 검사지만 그리고 이문정보다 더 위죠. 그런데 공봉숙과 진혜원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약간 좀 정신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진혜원이 또 들고 나왔어요. 이문정을 공격하고 나섰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으로 막 나오는 것 같죠? 이런 것도 우연으로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이제 전화를 누가 합니다. 글 하나 쓰라고. 그러면 이제 글 하나 써서 페북 올리면 그걸 또 누군가가 기자시켜서 또 이렇게 아니 진혜원이 글 쓴 걸 어떻게 누가 알아? 이거 한번 보고 한번 써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민주당 내에서 이문정과 민영배 견제하고 요걸 정성호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런 건 대개 이제 이재명 쪽에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기자들이 상식적으로 진혜원 글을 누가 받아 쓰겠어요. 근데 저걸 왜 써주냐? 누가 써달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실이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든지 진혜원이 글 썼으니까 한번 봐라. 이문정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지금 이문정이 우리의 생각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영배나 이문정이 주류가 아니고 주류의 생각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한 목소리를 낼 때하고 이게 이제 일사불란하지 않을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제 뭐 이재명 정부도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개성 있는 사람도 막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런 소리를 나와서 봉숭아 학당이니 뭐 제각각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흐트러지는 건데 지금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 또 이제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한번 찔러본 거지 최동석이한테.
당신이 옛날에 썼던 거 보면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김부겸, 김두관까지 공직에 아예 들어오면 안 되네요. 그렇게 서범수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렇다. 자기가 만들었던 성취 예측 모형지수에서 이재명이랑 추미애는 96.78점이고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이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0점, 마이너스 47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최동석은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무능한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이렇게 툭툭 던져서 얘네들 사이에서 좌중진화를 일으켜야 돼. 윤호중한테 무능한 아이라고 했던 사람을 인사처장으로 같이 예결특위에 앉아 있으니까 서로 이거 최동석 보고 다 누구는 어떻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강훈식 대통령은 정치판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대해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된다. 우상호한테 대해서는 우상호, 임종석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 다 말아먹었다. 근데 또 박원순을 두고는 깨끗한 사람, 문재인을 두고는 고통의 원천이다. 네. 다시 봐도 재밌네. 아주 내부 총질의 원단이네.